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어떤 음식 많이 드십니까? 과일 많이 드십니까? 제철 과일이 풍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달리한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보다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이 적고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1시간 전이나 혹은 3시간 후에 드셔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제철 과일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자, 4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전국의 싱크홀 불안입니다. 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정말 싱크홀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내 발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와 가까운 곳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불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시민들의 신고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 폭 5m, 깊이 10m 크기의 땅이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컸습니다. 또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던 광주 동구에서도 도로 사거리에 폭 0.9m, 깊이 1.7m 크기의 땅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곳곳에서도 땅꺼짐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중랑구에서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압구정역, 돌고 지역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여기는 땅꺼짐은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뭐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신고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명역 안산선 사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 및 터널 공사장 있는 데서 집안이 아예 붕괴했잖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땅 꺼짐 현상이 노후 하수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에서 발생한 틈 사이로 새어나온 물이 주변 흙을 쓸어가면서 공간이 생기고요. 또 하부의 흙이 사라지면서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고정한 상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꺼져버리면서 땅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노후 하수관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와 용산, 성북, 영등포의 경우에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전체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수관의 노후 속도를 복구하는 속도, 그러니까 새로운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하는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계속 한쪽에서는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약 2천억 원을 들여서 매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특별 회계 예산 외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교체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이게 지하 무조건 파고 건물 위로 올리고 이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하가 튼튼해야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그럼요. 거니까. 네. 야, 이거 불안해서 다니겠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모닝픽 다음 건 뭡니까? 두 번째 모닝픽, 건보료 환급금 327억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 327억 원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죠. 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환급해주지 않은 보험료가 327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보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 청구한 건데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 그냥 공단에 그냥 계좌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돌려주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가져갈 때는 싹 잘 가져가던데. 그렇죠. 따박따박 떼가는데. 네. 근데 돌려줘야 할 것도 가져가는 것만큼 열심히 돌려주면 그렇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공단 쪽에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단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라진 환급금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이었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소멸한 금액도 6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환급할 계좌를 등록을 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그 계좌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환급 대상자에겐 앱 등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쪽에서 여러 번 고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우편물도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죠. 네. 근데 이거 내게 지금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그 자제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내 돈인데 꼭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닝픽 다음 순서는요? 세 번째 모닝픽, 부자들의 결혼관입니다. 네. 부자들의 결혼관. 저는 이제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 아,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 결혼을 뭐 집안의 비즈니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부자들의 결혼관은 어떤 거예요? 저도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고 저도 궁금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면은 얼마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 부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 금융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부자들의 금융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은 돼야 부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대중부유층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요.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대중부유층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일반 대중, 금융자산 1억 원 미만 보유자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이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자산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하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결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부자의 동의율이 36%로 가장 높았고요. 대중부유층의 경우에는 30%, 일반 대중은 27%였습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자의 47%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대중부유층은 이 비율이 40%였고 일반 대중은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 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부자들의 배우자 선택 기준은 어땠습니까? 앞서 이제 드라마 얘기하셨잖아요. 드라마 보면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 집안은 어때?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부자의 48%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 집안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응답을 했고요. 배우자 개인의 소득을 본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반면 일반 대중은 개인 소득을 집안의 경제력보다 더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집안을 보고 집안하고 결혼한다고 하는 인식이 좀 있는데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 더 중요해. 그 사람 재산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부모를 고려하는지, 부모의 고향을 고려하는지 이 부분을 그 질문을 했는데요. 부자의 48%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배우자 부모의 고향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부자의 26%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려하고 있었고요. 일반 대중은 1.7%밖에 안 됐어요. 오.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네. 배우자의 부모님의 고향이 어딘지 부자들은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왜 살펴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집안을 따지니까 집안의 고향도 함께 같이 따지는 거 아닌가? 그게 정치적 인식이나 일반적 인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전에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뿐이 아니고 이제 네. 너그 할아버지는 뭐 하셨노? 이것까지 갈 것 같아요. 고향은 어디시? 고향은 그쵸. 어디신가? 네. 본이 어딘가? 예,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봄나들이 이것주의보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이번 주말에도 그렇고요.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뭘 주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봄 되니까 잔디밭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요. 주말 나들이 가시면 잔디밭에 누워 계시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진드기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의 주요 매개체인 참 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 진드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취에 기생을 해서 흡혈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약충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우면 사람한테 피부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 참신드기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진드기에 물리면 5일에서 14일 이내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는 2013년에 첫 환자가 보고된 후에 지난해까지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가 됐고요. 이 가운데 38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참 진드기를 피하려면 풀밭에서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하고요. 이 발목 이삭의 풀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고 샤워하면서 진드기가 혹시 붙어 있는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몸에 붙은 참 진드기를 발견했을 때는요.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렇게 막 뜯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안전하게 제거하고 혹시 바이러스가 옮겨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나들이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며 날씨 정말 좋았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낮은 5월 중순 수준인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흐린 곳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국의 강풍은 여전한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오늘 오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고 느꼈던 어제보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7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고요. 햇빛이 강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구름만 많겠지만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내립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의 먼바다에 바람이 강합니다.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어서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파헤쳐보는 앞뒤로 보는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역시 역사의 앞뒤를 정확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부터 시중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어머나.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원조 스카이캐슬, 조선시대 사교육 열풍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창피한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밤낮 없이 다들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부모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온 사회가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세계적으로 챔피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맞아. 부 캐릭터라고 하죠. 제이미 맘. 네, 제이미 하는 제이미 맘을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교육 열풍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공부 말고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만이 출세길이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출세를 노리는 사람들은 정말 비장한 각오로 과거 시험에 뛰어들었겠죠. 조선시대도 당연히 사교육 열풍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사교육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과거 급제 보장 조선 최고의 스타 강사의 비밀입니다. 스타 강사 요즘에도 뭐 유명 스타 아우, 강사는 뭐 대단하더라고요. 네. 버는 돈도 뭐 엄청나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조선시대에도 과거 급제를 시켜주는 이런 스타 강사가 있었나 보죠. 네, 물론 있었습니다. 어. 오늘은 조선시대 쪽집게 스타 강사 그리고 과거 시험 뒷바라지에 열어올리는 학부모들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것도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알죠. 거기에 뭐 스행님이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딱 그 포스 있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조선 시대에도 이런 뭐 풍경들이 있었다니까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야사 속 이야기이니만큼 그 과장된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선시대의 쪽집게 훈장 정학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때예요. 그때 과거 시험계에 쪽집게 스타 강사가 있었으니 이름이 정학수.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그의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요. 그 현장 한번 보시죠. 시대. 그래요? 공부든 뭐든 일단 쉬워야 합니다. 과거 시험 합격 이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 공부도 말빨이. 요령이에요. 사서삼경 아무리 외워봤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솔깃한 의도 거예요, 원하는 그쵸? 답을 오. 헤아리지 못하면 조금 딱 깨어나도 절대로 합격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저희 서당에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과거 시험 전원 합격에 도전합니다. 전원 합격이요? 조선에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건 진짜 자신감입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뭐 거의 홀린 것처럼 이 스타 강사에 빠져들었는데요. 전원 합격을 얘기할 정도면 이게 과거 시험 이게 생각보다 붙기 쉬웠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과대광고 아니야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 정규 시험이 있었고 이걸 식년시라고 했지만 특별 시험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오. 그런데 과거를 치를 때마다 응시자 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합격 정원은 33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대단하다. 10,000명 시험 보는데 33명 합격이면은 뭐 과거 시험을 그냥 한 번에 통과하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조선시대 과거를 둘러싼 부정행위 어쩔 수 없이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그 가운데서도 요즘도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건데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귀 속에다 넣어서 코 속에 콧구멍 속에 넣어서 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뚜껑 속에 넣어서 가기도 합니다. 이 커닝 페이퍼를 그 전에 협서라고 했는데요. 붓으로 커닝 페이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굉장히 작은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저건 그래도 뭔가 수고를 한 겁니다. 저것보다 더 악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함께 보시죠. 이름 바꿔치기 하나. 밀양에서 최가라고. 저기 그 성함을 잘못 적으신 듯한데. 다음 시험에 필요하면 이 앞 주막으로 연통 주시오. 뭐야? 내가 시험에 합격시킨 인물만 시험이구나. 3명이요, 3명. 이것도 인연인데 도령은 50냥에 해드리리다. 돈을 받고 돈 받고 대리 시험 보는 거예요. 대리 시험을 과거 시험에도 이런 꼼수가 있었다. 야, 근데 아까 그 스타 강사 네.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됐어요? 정학수가 33명 중에 17, 18명 합격시켰다. 네. 이렇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저 장면은 네. 과장된 거예요. 과장이죠. 그렇게 할 그냥. 수가 없죠. 하지만 정학수 서당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학수의 이 서당이 요즘 대형 학원 정도가 그러겠네. 됐겠죠.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 이 정학수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학수가 노비 차림을 하고 네?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훈장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상놈이라 글자도 모르고 부정행위하는 방법만 가르친다고요. 성균관 고위층들에게 줄을 대서 합격률을 높이는 거라고. 그게 들통이 나면 합격자들은 전부 취소 처리될 거라고요. 천한 노비 신분을 숨기고 서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여? 그게 무슨? 또 모자라. 연줄에 더러운 술수로 합격생까지 조작해? 그게 아니오라. 야, 이거 반전입니다. 스타 강사 정학수가 노비였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학수는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지만 그 아들을 이번에 합격시켜주면 될 게 아니냐.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때 관아에 끌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당에서 그만의 쪽집게 합격 비법을 가르치는데요. 정학수만의 합격 비법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밌겠다. 일단 시험장 맨 앞자리를 차지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속도! 30명 남짓 뽑는데 전체 응시자만 10,000명! 한 사람 앞에 서너 장씩만 답안지를 작성하더라도 산처럼 쌓이기 마련인데 먼저 쓰고 먼저 제출해야 시험관 눈 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지난번 과거 시험 역시 답안지를 먼저 낸 500명 안에서 합격자 1,000원이 나왔다. 속도가 중요하다. 다 안 본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럼 세 장이 있으면 뒤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다 보면 지치거든요. 맞아요. 그래 앞쪽에 내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네, 이 과거는 초시, 복시, 전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초시는 10,000명 가까운 수험생 가운데서 24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답안지를 빨리 내는 게 이 채점하는 사람 눈에 빨리 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방을 붙여요. 이 방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만 문제를 잘 보고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러죠. 그래서 이 방이 잘 보이는 앞자리를 잡으려고 서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난장판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난장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당이라는 뜻도 있고 시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과거 시험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네, 그래서 난장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돈 주고 좋은 자리를 삽니다. 이때 역시. 돈을 받고 좋은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까지 있는데 이걸 선접군이라고 합니다. 이 선접군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팀을 이뤄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요? 자, 새벽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다가 천막이나 우산을 쳐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대리 시험을 보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그린 공원 춘효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공원이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고 춘, 봄의 효, 새벽이라고 하는 건데 새벽에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누군가는 뭐를 쓰고 있죠. 자, 저 글을 쓰는 사람이 수험생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대신 과거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글씨를 예쁘게 써주는 사람도 같이 있고 이 우산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자리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선접군 한 팀이 저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거죠. 아니 저렇게 같이 들어가도 되나?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과거 급제를 위해서 뭐 사교육뿐 아니라 이렇게 사설 인력을 동원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정학수 훈장은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양반의 아들 합격시켜주겠다 호언장담했거든요. 결과 어땠을까요? 네, 이야기에 따르면 정학수는 자기 말을 실천합니다. 오. 그 양반의 아들도 합격시켜줬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족집게 일타강사의 실력을 증명해냈습니다. 대체 그럼 이 정학수를 둘러싼 소문의 실체, 그건 뭐였을까요? 정학수 훈장의 충격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성균관 노비로 지나다 보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오. 자연스레 공부가 되었습니다. 천재네. 우연히 가깝게 똑똑했던 알던 거예요, 양반 나이가 애초에. 자제의 공부를 도와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자제가 운 좋게도 과거에 합격을 한 게입니다. 그 후로 공부를 도와준 자제 몇이 더 합격을 했는데 어느 날 양반 몇 분이 찾아오셔서 서당을 열어보면 어떻겠냐 권하셨지요. 그 가르치는 재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비 출신이지만 네. 천재였네. 천재. 그래 거기서 뒤에서 이러고 어깨 들었는데 그거를 성균관 유생보다 더 잘해. 그래가지고 이걸로 야 정학수 훈장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야사고 거의가 창작된 것이지만 정학수만은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조수삼이 쓴 추제기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학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조 때 성균관에 딸려서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하던 천민이었는데요. 아마 공부를 성균관 유생들 어깨너머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건데 성균관 그저 송동이라고 하는 곳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지금 성균관 이 근처 명륜동 일가 부근이 됩니다. 추제기에는요, 이 정학수의 서당을 묘사한 시도 있는데요. 이 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꽃과 나무 아래 강당으로 가는 길이 나 있거니 저녁 되고 아침 되면 경쇠 소리 들으며 학생들 오가네. 사방에 훌륭한 인재를 교육하는 분은 누구인가? 품이 넓은 두루마기에 큰 띠 두른 정 선생이라네. 야 정선. 네. 조수삼 추제기 중. 야, 보통 우리가 서당이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 그림에서 뭐 학생 4-5명 있고 뭐 훈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네. 여그러면 강당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학생들은 꽤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강당, 경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강당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앉아 있고 수업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을 울려서 시작, 끝을 알릴 정도로 큰 규모가 규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조수삼은 그 사람을 두고 그의 문화에서 학업을 성취한 자가 많아 반촌 사람들이 그를 정선생이라고 칭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이란 말이 지금은 아무한테나 쓰는 호칭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존칭이죠. 이렇게 천민 출신이지만 교육자로서 큰 존경을 받았던 정학수 이야기는 책으로도 쓰여져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양반들 지체 높은 사람들도 정학수에게 가서 우리 아들 좀 붙게 해주세요 하고 공부 좀 봐주세요 맞아요. 했을 정도면 예전에는 양반이나 그 위에 상류층들도 다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조선시대에는
내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고위관직에 있어도 꼭 과거를 봐야만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취급이 돼서 승진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과거를 받고 응시하는 사람은 많고 뽑는 사람은 일정하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한 예로 1800년에 정조가 세자책봉을 기념해서 과거를 특별시험을 봤는데 응시자 수가 너무 많았어요.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한 번 더 치게 해요. 그래서 이때 이틀 동안 응시한 사람이 무려 21만 5,417명. 그런데 합격한 사람은 겨우 12명이었어요. 경쟁률이 무려 18,000대 1이 됐습니다. 야, 이 공무원 시험 저리 가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근데 조선시대 그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사실 이게 한 번에 붙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뭐 삼수생, 사수생까지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조선판 삼수생, 재수생, 사수생 있지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평균 몇 수 했을까요? 뭐 자수 이상했을 아니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 대입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고시지, 고시. 네. 어렵죠, 더 어렵죠. 사실 한 10번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10번 넘을 것 같은데. 네, 10번은 떨어져야 됐을 겁니다. 야. 응시자들은 대개 5살부터 글 공부 시작해요. 5살. 네, 이때부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을 하는데요. 합격자 평균 연령이 36.4세입니다. 그럼 30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30년 공부를 하는 거죠. 네. 10년 안에 붙으면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철종 때 김재봉이라는 사람은 90세. 고종 때 박윤규라고 한 사람은 83세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기도 어려운데 그때까지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평생 시험 공부한 거죠. 야, 5살 때부터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과거 시험. 지금은 5살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어요. 아이쿠야. 근데 도대체 이분들이 연세가 이렇게 되셨으면 몇 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얼마나 뒷받침을 해줘야 되며 야. 그걸 그때까지 공부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의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뒷받침을 해도 쉽지 않은데 생업하고 과거 시험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걸 보는 건데요.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학교에 이름 걸어놓고 시험을 보기만 해도 양반 대접을 받고 특히 중요한 것, 군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 과거에 응시를 한 거예요. 아까 21만 명이 응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답안지를 낸 사람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 시험장에 놀러 오고 나 시험 쳤다. 구경하고 시험 쳤다 소문 내러 온 사람들인 거죠. 요즘 말로 치면 SNS용.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장으로 몰렸어요. 그 바람에 과거가 어느 경우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생활비 하나도 안 벌잖아요. 이거 누군가 다 대야 되고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책값, 교육비 또 과거 보러 한양까지 오는 교통비 이런 것도 굉장히 압박이 됐는데요. 경상도에서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가려면 가는 길이 3개가 있었어요. 중령, 추풍령, 문경, 세제 3개가 있는데 이 길을 가렸습니다. 중령을 건너 서울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추풍령을 넘어서 가는 사람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좀 멀더라도 문경 세제로 돌아서 갔는데 문경이라는 게 뭐예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경 세제가 아주 각광받는 교통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정성을 다했죠. 그렇게까지 한다고? 공부를 더 하지. 뭐 그 시절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네요. 근데 요즘 사실 수험생들은 공부해야 할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시절 그는 어땠는지 공부하는 분량이 지금보다 적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지금 많을까요? 조선시대 과거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수능 공부 학생들을 보면은요, 그거 껌값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네, 과거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은요, 먼저 초시와 대시, 대과가 있는데, 속과 대과가 있는데, 속과가 초시, 복시, 대과가 초시, 복시, 전시. 그래서 모두 5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거쳐야 합격해야 급제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시험 과목 엄청납니다. 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 여기에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사서 5경 보고요. 294권에 달하는 중국 역사책, 이야. 자치통감, 이걸 비롯해서 1000권이 넘는 책을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자, 머리 좋은 사람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시, 문장 짓는 실력, 이것도 보고, 시사 감각도 보고, 정치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됐습니다. 마지막 관문, 이거 정말 어려운데요. 임금 앞에서 임금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푸는 정말 초고난도의 논술 시험이 기다리고 이야. 있습니다. 이것까지 통과해야 급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와, 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존경을 하겠네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험이었으면 10대 때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 사람은 맞아요. 거의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대단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도 천재는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 5,000원권에 그려진 유명한 학자 율곡 이인데요. 율곡은 조선시대에 걸쳐 가장 천재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는데 13살 때 학과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시험을 봤는데 9번을 내리 장원급제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야, 우리 율곡 이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 당시 시험에는 보통 어떤 문제들이 나왔습니까? 대과의 마지막 시험 한번 볼까요? 이 최종 논술 시험 각양각색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세종은 세금 거두는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중종은 술의 폐회와 해결책이 무엇이냐? 명종은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딱딱한 문제만 나는 게 아니고요. 감성적인 문제를 낸 왕도 있는데 광해군이 그랬어요. 광해군이 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섣달 금은 밤이 되면 쓸쓸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라. 어허.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야, 이거 뭐라고 답해야 돼요, 이거? 어떤 답이 나왔는지 궁금하네. 네, 쉽지 않죠. 각 분야의 정치, 경제, 사회, 현안 문제로 예상했던 수험생들의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때 급제한 이명한 사람의 답이 지금 있는데요. 사람은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세월은 사람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답을 썼어요. 자연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또한 부질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야. 아니,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쪽집게 강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속속 문제를 뽑아주는 강사가 필요했는데 그 시절 사교육 어땠나요? 네, 조선시대는 서당을 거쳐서 향교나 서원을 다녔는데 이거는 공립, 사립, 공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런 공교육 말고 사교육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가장 오래된 사교육은 고려 후기에 있었어요. 성리학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과거 시험 과목이 됐는데 이걸 학교에서 교육한 것은 시험 과목이 된 지 20년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도 그런 거야. 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거접이라고 해가지고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숙학원 같은 게 어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절에다가 모아놓고 집중 강의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10명 정도 단위로 한 번 끝나고 다음 팀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방식으로 과외를 했습니다. 야, 수능 전문 기숙학원도 있고. 네. 야, 그때도 사교육이 고려 때부터 있어요. 네. 이런 입주 학원 말고 아주 입주하는 과외 선생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정약용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거기 외가가 있었어요. 해남 윤씨 가문의 별장에 정약용을 모셔놓고 외가 친척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곧 언제 과거가 열린다더라. 이번엔 어디서 문제가 출제된다더라. 이런 입시 정보를 거래하는 시장도 판을 쳤어요. 돈 많은 집안 부모들은 입시 정보를 사러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열풍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네. 그러면 돈 없는 입시생들은 참 힘들었겠어요. 이런 명문 사교육 가서 맞아요. 그런 돈도 없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아까 이야기 보면은 스타 강사 정학수 사당에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또 약간 입시 시험처럼 막 뒷돈도 주고 그랬다 그러는데 정말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도 굉장히 셌겠어요. 네, 치맛바람이라고 하니까 아이 교육은 다 어머니 몫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육 환경이 중요해. 맹모 삼천지교. 네. 맹자 어머니 얘기잖아요. 고려시대 아들 여럿이 과거에 급제하면 그 어머니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요즘.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교육의 열성적인 아버지도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 선생. 이황 자, 선생님. 늘 공부는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들에겐 과거 준비를 위한 거접을 권유를 했고요. 아들과 손자를 자기의 뛰어난 제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아, 뭐 출세하고 싶은 마음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이 과거 제도 때문에 참 여러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거의 나쁜 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관리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섰고 아주 획기적인 제도예요. 이 과거가 없으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관리가 될 방법이 네. 없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광종 때부터 이미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다는 전통을 세운 건데 세계에서 이렇게 한 나라는 중국, 우리 그리고 베트남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도 그랬군요. 근데 정말 치열하긴 했지만 집안 소위 얘기하는 백그라운드 상관없이 공정한 시험 경쟁 속에 나간다. 이건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능, 공무원 시험 등 셀 수 없는 시험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요. 다들 시험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시험이 없어지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피할 수 없는 시험. 지금도 여전히 각종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끝에 밝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야, 이게 참 요즘만 이런 게 아니고 고려 때부터 그러고 장난 아니었네요. 참 이거 씁쓸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끔찍했구나. 여기 합격한 선비들이 저희 서당에서 나지 뭡니까? 우리 아들들로 와 있어. 이번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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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요새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갑 들고 장에 가면 내가 뭘 샀나 싶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정말 고물가 시대에는요, 집에서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한 상 차려놓고 하는 집밥 메뉴가 정말 그리울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0,000원 한 장 가지고 집밥 메뉴를 환상적으로 맛있게 차리는 방법 10,000원의 행복 1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10,000원에 다 만원짜리 한 장 가능해요? 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000원 한 장으로 차려내는 한상 차림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초간단 마파두부인데요. 우리가 보통 마파두부 그러면 그 중국 음식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인데 그걸 어떻게 10,000원으로 차리나 하실 거잖아요. 제가 집에서 있는 재료 가지고 10,000원으로 차릴 수 있는 독특한 방법 하나 연구를 해왔거든요. 아마 요거 드시면 그냥 집에서 마파두부 해서 주말에 한번 먹어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요거 제가 팁 방출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요거 할머니 반찬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멸치 깻잎조림입니다. 깻잎은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반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멸치를 집어넣으니까 그야말로 향과 맛을 다 잡았습니다. 추억 속에서 그리는 그 맛 제가 오늘 여기 행복한 아침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주제가 이제 10,000원의 행복인데 네. 두 메뉴 해서 얼마 한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10,000원이 안 돼요. 네? 10,000원이 안 돼요? 다진 돼지고기 등심으로 3,000원입니다. 와. 그리고 두부가 2,000원이고요. 깻잎이 4,000원입니다. 어. 도합 1,000원을 남겼습니다. 야, 정말 요즘 밖에 나가면 국밥도 10,000원 하는데 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돈으로 반찬을 2개를 준비를 한다는데 저는
마파두부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 두부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파두부에 있는 두부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여릿여릿하잖아요. 그게 연두부 가지고 해서 그렇게 야들야들한데 전 오늘 특별히 찌개용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찌개용 두부 요거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요거 준비하셨으면 물기를 조금 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사방 2cm 가량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그래서 마파두부 사이즈. 네, 딱 요 사이즈로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랬으면 이번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여기에 양념을 해야 됩니다. 아, 두부에? 네, 두부에 어떤 양념을 하냐면요. 이렇게 놓고 두부를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왜 이 두부에다 양념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마파두부 이제 잡숴 보시면 그런 생각 날 거예요. 두부에는 간이 안 돼 있어. 맞아요. 양념으로 먹어 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찌개용 두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하고 후춧가루를 넣고 요거를 잘 버무립니다. 버무릴 때 저는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요거를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근데 이렇게 잘 버무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감자 녹말입니다. 녹말을 네. 넣어요? 네, 감자 녹말을 이렇게 넓은 바트나 아니면 쟁반에다 이렇게 펼쳐놓고요. 아까 소금간하고 후추간 했던 두부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골고루.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골고루 해야 나중에 이 두부에 간이 맞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마파두부지만 집에서 만드는 초간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녹말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간도 제대로 배이고 그다음에 두부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꿀팁이네요. 네.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요거 저만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듬뿍 묻혀주세요. 듬뿍 골고루 좌우가 다 되도록 듬뿍 묻혀주세요. 네. 이렇게. 요건 아이들이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살살살 해보라고 하면. 내가 할래. 요새는 아이들이 뭐 내가 할래 소리는 안 해요. 그래요? 시키면 그냥 하긴 하지만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 요새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아까 과거 시험도 하는데. 아유, 예나 지금이나 애들이 그럼요. 불쌍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뿌려주세요. 이제 묻혔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양념하면 되는데 그랬으면 도대체 이본이 얘기하는 마파두부가 초간단이라 그랬는데 뭐가 초간단이야 하실 거잖아요. 바로 요게 초간단입니다. 두부, 돼지고기, 네. 대파, 네. 끝. 네. 10,000원이 행복할 것 같죠? 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이쪽으로 갑니다. 불을 좀 켜놔요. 네. 불을 켜놓고 요거 돼지고기 먼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대파는 송송송송 썰어서 요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파가 요새 대파를 제가 한 단 사니까 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그거 한 대 정도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썰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식용유를 준비를 하세요. 식용유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요즘같이 물가 비쌀 때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10,000원에서 네, 1,000원이 맞아요. 남는 가격으로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식용유가 지금 넣어졌으면 돼지고기, 다진 돼지고기 준비한 것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소리. 소리부터 맛있네요. 네,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핏물을 좀 빼게 하려고 여기 종이 타올을 이렇게 좀 받쳐놨어요. 저것도 방법이네. 네, 이렇게 하면 핏물이 좀 빠지겠죠. 이렇게 됐으면 다른 때는 여기에다가 뭐 고추기름 내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돼지고기 요 위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진간장 이렇게 넣고 요것만 먼저 볶아주세요. 네. 바로 먼저 이렇게. 네. 이렇게 해내서. 볶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돼지고기가 아무래도 지방분이 있잖아요. 이 지방분하고 고춧가루하고 섞어져서 이렇게 볶아지면 고추기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고추기름 넣은 것처럼 나중에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 고추기름 따로 생각할 거 없이. 그렇죠. 이것도 꿀팁이네요.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다 펼쳐놓고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부. 두부 해놨잖아요. 네. 이 두부를 이렇게 올려요. 두부를 매콤한 냄새가 나. 향 좋다. 올려서 요거를 굽습니다. 어.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주세요. 벌써 맛있는 향이 네. 막 오죠. 매콤한 이 향이 무슨 향에서 오는 거죠, 이게? 고춧가루랑 고춧가루. 그 돼지 기름에서 나는 섞인 것 같아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구워주세요. 이렇게. 일단 마파두부를 집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네, 놀랍고 그러니까. 그것도 초간단이라는 게 놀라운데 거기다가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다는 구워졌으면 요 밑바닥이 좀 구워졌죠? 네. 했으면 뒤집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고기가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버무려서 해주세요. 아까 제가 녹말을 충분하게 묻혔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랬으면 여기 할 게 있어요. 바로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거. 와. 아.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양념이 있거든요. 바로 고추장이에요. 저렇게 고추장. 떡볶이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진짜 그런 그러네요. 것 같아요. 고추장을 풀어 놓고요. 그리고 맛술도 아까 돼지고기 있었잖아요. 네. 맛술도 풀어 주세요. 이렇게 아, 이거 맛이 궁금해요. 맛있습니다, 요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요거요. 좀 해줘야 돼요? 한 10분 정도만 끓이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물엿을 좀 넣으셔야 돼요. 아, 네. 물엿.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같이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분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있으면 끓으면서 이 두부에 묻었던 녹말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옆에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넣느냐, 바로 대파만 넣으면 돼요. 이야. 대파만 그득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남은 거는 이따가 밥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맛있다. 이렇게 하면 마파두부는 끝난 거예요. 오. 맛있겠죠? 네. 마파두부가 끝났어요. 진짜 자, 그럼 간단해요. 이 정도 됐으면 제가 이거 철규 씨 나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오늘은 안 해요. 어. 왜냐하면 한꺼번에 오늘은 한상 차림이잖아요. 아. 10,000원에 이렇게 한 상을 차렸다를 네. 제가 보여드려야 돼서 나중에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하시고요. 아, 네. 조금 참으세요. 서운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요거 좀 옆에다가 좀 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그랬으면 이제 다음 거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다음 거는 뭐냐 하면 바로 멸치 깻잎조림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멸치 깻잎조림 한번 잡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멸치조림은 없는 것 먹어봤는데 같아요. 깻잎 넣고는 그쵸. 그러니까요. 오. 그건 안 주로 드셔보셨죠? 지난번에 꽈리고추 해주셨잖아요. 네. 주로 고추 넣고 하지. 저 멸치에다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요거는 저희 할머니 반찬인데 제가 특별히 요렇게 잡수시면은 요거 혹시 이제 시골 가시면 이렇게 백반집에 가면 요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잡수시는 건데 깻잎을 이렇게 먼저 한 100장 정도 준비를 합니다. 요거 앞부분에 있는 깻잎 약간 까슬까슬한 건 다 잘라냈어요. 요 정도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또 중요하겠지요. 네. 요거 식초 조금 넣은 물에다가 마지막 헹궈서 건져 주시면 굉장히 깻잎이 이렇게 맛있는데 제가 깻잎을 하다 보니까 오늘 깻잎이요. 엄청 쓴맛이 올라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체 수분으로 키우는 깻잎, 물을 조금 덜 준 깻잎에서 이렇게 약간 쓴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깻잎은 어떻게 하느냐? 찬물에 조금 담가주시면 돼요. 담가놨다가 하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깻잎이 부드럽고 깻잎 향이 조금 부드럽게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멸치가 있잖아요. 멸치는 요거 지금 바삭바삭하죠, 멸치. 네. 제가 지금 요거를 냉동실에 있는 멸치를 꺼내서 안쪽에 있는 내장 빼고 그다음에 멸치 대가리 빼서 네. 요렇게 후라이팬에다가 한번 볶아놨어요. 이렇게 볶으셔야 멸치가 굉장히 뭐랄까 그 바삭바삭하면서도 냉동실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멸치를 따로따로 준비를 했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를 올려볼게요. 요 후라이팬에다가 한 5장씩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깻잎을 먼저 깔아주는 네, 거예요? 깔아줘요. 한 대여섯 장씩 이렇게 네. 깔아주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잖아요. 나중에 막 흐트러져서 깻잎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준비한 거를 지금 다 하시는 거죠? 네. 한 번 할 때 100장. 100장. 네. 100장을. 그래야 맛있어요. 기준이 요거 100장에다가 멸치 50g이에요. 딱. 그래야 여러분들 봤을 땐 제가 한 요거 한 3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 주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준비가 됐어요. 야. 또 깻잎을 원래 좋아해서 향이 워낙 좋잖아요, 깻잎. 그죠? 우린 좋다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 멸치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다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흩어버리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마른 팬에 한번 다 볶아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볶아놨던 요거 이제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가루는 아니지만 약간 여기 그 부서진 거 그것도 다 넣어요. 그래야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는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이 깻잎 조림의 양념장을 만들 차례예요. 양념장. 자, 양념장을 제가 만들게요. 자, 그랬으면 이 양념장이 오늘의 팁이에요. 빠밤. 일단 생수를 한 컵을 넣으세요. 생수를 한 컵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양념을 다 넣어요. 간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까지 넣고 잠깐 프라이팬을 달궈야 되니까 준비를 시켜요. 네. 불을 켜놓고 이걸 잘 섞어요. 양념도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하고 약간 단맛이 나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물엿을 약간 넣습니다. 없으면 올리고당 그쵸. 넣어도 넣으셔도 돼요.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쭉 끼얹으면 되는데 그럼 저게 이제 쫄아지면서. 네. 이거 너무 쉽죠? 네. 이거 아마 이준 국장님도 하실 수 있을걸요? 전 물론 하죠. 급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급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재료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이제 끓여요. 네. 끓여요. 자, 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끓으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네,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붙어가지고.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아래 위아래 간이 안 배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달궈지면 네네. 요걸 이제 볶아요. 마구 볶아주세요. 깻잎의 양에 비해서 양념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이 열로 섞어야 인해서 되잖아. 이거 볶아야 되기 때문에 딱 요 정도여야 돼요. 네. 이걸 볶아주세요. 이렇게. 정말 고소할 것 같아요. 야. 멸치 많이 때문에. 고소하죠. 야. 이게 지금 제가 생방송이라 이거를 찬찬하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깻잎 향이 막 나지 네, 않아요? 나요. 오. 깻잎 향이 막 나죠. 날라와요. 아 좋아. 아. 나 이 이 향 좋아. 백쟁이나 된 걸 그럼 언제 익히 요거요? 10분만 볶으면요 금방 볶아져. 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10분을 볶으면 이게 끝날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네. 10분을 못 볶아요. 지금 8시 30분 넘었어요. 네. 아, 선생님 제 이렇게? 마음을 읽으셨어요. 저거 언제 되는 거지? 생각했거든요. 아, 딱 10분만 하면 10분이면 돼요. 돼요. 네. 벌써 아래쪽에는 보세요. 이렇게 익혀지잖아요. 네. 점점 이렇게 그렇죠? 되네. 이렇게 익혀지죠. 네.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 생수 한 컵이 이 깻잎에 있는 수분을 뺏어서 다시 볶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 그래서 양념을 또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양념을 많이 하면 멸치 때문에 짜져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요렇게. 네.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요렇게 깻잎은 좀 팔아야 되니까 깻잎 밑에 왜 약간 가지에서 조그만 깻잎들 있잖아요. 우리 네. 깻순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깻순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벌써 다 숨이 죽었잖아요. 금방 되네요. 요거 정말 맛있어요. 밥 한 그릇 정말 뚝딱 나오거든요. 아, 향이 너무 좋네요. 네. 깻잎 이렇게 향이. 해서 숨이 죽으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진짜 수분이 진짜. 그렇죠? 수분이 죽으면 이렇게 네. 돼요. 요 굉장히 푸들푸들하면서 맛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잡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할머니 반찬. 네. 그렇죠? 딱 할머니 반찬이죠. 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반찬이에요. 네. 야 저거 짭조름하니 맛있겠다 진짜. 저 맛있겠죠? 네. 정말 맛있다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상 차림을 보여드릴 거니까 한상 차림을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오늘은 만원의 행복 한상 차림입니다. 초간단 마파두부와 네. 멸치 깻잎 조림을 여러분께 제안해드리고 있는데 총 해서 9,000원 들었어요. 9,000원에 1,000원이 남죠. 1,000원이 마늘 남았어요. 가져가면. 400원 보태면 막걸리 한 병을 사요. 아, 잘 어울리겠네요. 그것도 이제 막걸리로 오. 연결하셨네요. 네. 꽤 잘 어울리겠어요. 오. 이렇게 해서 두부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야. 않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집에서 해먹는 마파두부. 맛있겠네요. 우리 익히 마파두부의 맛을 아는데 네. 네, 따로 고추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네, 네. 고추기름을 넣지 돼지고기를 않았기 볶다가 때문에 고춧가루 가루 넣고, 넣고. 뒤에 고추장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맛을 냅니다. 고추기름을 안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네. 그리고 멸치와 깻잎의 조화 이거는 어떨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네. 멸치하고 꽈리고추는 우리가 잘 먹지만 그쵸. 깻잎하고는 근데 제가 참 맛있을 것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종 아나운서님이 생일이라 그래요. 어머. 같아요. 아유, 그래서 미역국을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미역국. 야, 아, 우리- 어쩐지 옆에 뭐 하나가 좀 꿀더라. 내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도 못 얻어 먹었는데. 아니, 지금 축하송 나오네요. 와. 아이고. 오, 감동이에요. 아우 이런. 예. 감사합니다. 생일상을 아주 아, 행복한 아, 아. 아침에서 생방송에. 아유. 야.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요거 와.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야. 이야. 아니 이제 6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식구 같아서요. 아유,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잘 먹겠습니다. 야, 이재원 아나운서 덕분에 저희도 미역국도 어. 먹네요. 와. 어휴, 맛있겠다. 감동의 미역국. 이렇게 하고요. 아유. 이야, 좋아. 맛있죠? 집에서 보고 있나 모르겠네. 아니, 이거 보고 미역국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아, 좋다. 자, 한번 맛을 또 보겠습니다. 네. 야. 마파두부. 아, 두부랑 이렇게 같이 올려가지고 먹어봐야죠. 근데 대파도 잘 어울리네요. 그쵸? 예. 와, 너무 부드럽고, 와, 진짜 고추기름을 따로 안 냈는데도 이 맛이 나네요. 네. 그래서 덮밥으로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선생님.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식감이 두부랑 해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요.
야, 간도 딱 좋고. 아, 이 마파두부 저도 집에서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늘 이거 굉장히- 사먹기만 했는데. 굉장히 만드는 법이 간단해서 아마 여러분도 쉽게 댁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철규 씨가 건강 검진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마파두부를 야. 앞에 두고 야, 오늘따라 유독 맛있게 드시네, 장현 씨. 더 맛있게 먹어야겠네. 저 주세요. 내가 끝나고 더 먹게. 이것도 먹어봐야죠. 멸치, 깻잎 조림, 네, 깻잎 조림. 듬뿍 해서. 야, 이거 잘 어울린다. 와, 맛이 괜찮죠? 네. 상상 그 이상으로 맛있어요. 이거 밥도둑인데? 깻잎 향이 싹 퍼지는데 그 안에 멸치가 씹히면서 고소함도 있고 진짜 밥도둑이에요.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약간 시골의 투박한 반찬 같아서 약간 할머니 반찬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멸치가 들어서 약간 비린 향이 날까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전혀 안 않고 나죠. 왜냐하면 고소하게 깻잎이 오. 굉장히 향채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멸치의 비린 맛을 완전히 잡아주죠. 깻잎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렇구나. 멸치의 비린 맛이 아예 안 나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야, 근데 더 먹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할 마무리해야죠. 시간이네. 생방송이다 보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1탄 마음에 드셨어요? 아주 쏙 다음 들었습니다. 주에는 2탄 들어갑니다. 네. 10,000원의 행복 2탄 가지고 들어올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덕분에 쌀쌀함은 덜해서 자켓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흐리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은 종일 흐리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에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국에 내려진 강풍은 여전한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좋다고 느꼈던 어제보다 오늘 한낮 기온은 더 높게 오를 텐데요. 서울이 24도, 대전 27도, 광주 26도까지 오릅니다.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구름만 많겠지만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의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5m로 매우 강하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또 밤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